체크인스탁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 알파경제 김종희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가을에 왔는데 가을 같지가 않아요. 아직도 덥죠. 네, 낮에는 더 더워졌더라고요. 또 그러니까요. 갑자기 날씨가 좀 시원해지는 듯 했다가 어제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덥습니다. 스튜디오도 오늘은 살짝 좀 더운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후끈 달아올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장 체크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오랜만에 국채 수익률 좀 볼게요. 그동안의 국채 수익률 어떤 움직임을 나타냈는지,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대선 TV 토론에서 어떤 후보가 좀 더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도 좀 요동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채 수익률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뭐 국채 수익률이 역전됐다가 정상화되는 순간부터 증시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경고의 목소리들이 뭐 예전부터 좀 있었고 실제로 되니까 이제 뭐 신문에서도 하나둘씩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2년물과 10년물 중에서 2년물이 빠르게, 그러니까 정책금리라고 봐야 되겠죠. 2년물은 정책, 10년물은 경기라고 봐야 되는데 경기도 뭐 슬로다운 하고 있지만 정책이 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면서 크게 벌어졌던 이 2년, 10년물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최대 한 150bp까지 벌어졌었던 이 역전 현상이 지금 제로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과정.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최근 한 20년간 상관을 보면 이렇게 역전됐던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플러스로 올라오면서 대부분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증시의 조정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전체 시장의 변동성, 예전 같았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들이 결부돼서 같이 나타났느냐. 크레딧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소위 이제 부실 자산들이 같이 무너지는 양상들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양상이 없거든요. 특히 이제 그 회사채 쪽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그 다음에 하이힐드 쪽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원인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결국 이번 팬데믹에서 최종 승자는 누구였느냐? 개인과 회사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사회보장성 지출을 늘려주면서 바이든 정부 내내 사회보장성 지출을 늘린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에 엄청나게 돈을 풀었고 그때 이후로 돈을 안 풀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단기 국채 발행을 통해서, 단기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제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금융상황지수가 말씀드렸던 이 크레딧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을 반영한 지수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가 내려가니까 내려앉은 거냐가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경기가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전체 금리는 조금 내려가고 국채 수익률은 내려가고 전체적으로 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신용도 낮은 쪽이나 이런 쪽의 금리는 급등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고 그와 관련된 신용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미국 금융상황지수라는 게 조금은 생소한데 이 지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금융권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 그 다음에 뭐 그 회수율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고정이하 여신 비율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서 나타낸 거죠. 0 이하면 안정적인 거예요? 그 0은 지금 0 이하면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그 양상이 왜 나타나고 있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계속 지출을 늘려주면서 그 정부가 모든 빚을 떠안아 주니까 원래 코로나 때 대규모로 빚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개인과 기업은 하나도 빚을 지지 않고 정부 혼자 빚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오늘 10시부터 있을 그 대선 토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우위를 차지한다면 트럼프는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국채도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시장에는 뭐 그렇게 큰 위험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뭐 무너지는 기업들도 있고 망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 파급 효과가 유동성으로 일부 덮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해리스도 근데 지금까지 했던 바이든 정책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유동성 자체가 미국 시장을 버티게 만드는, 다른 금융시장과 좀 분리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근간은 아닌가,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의 문제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향 얘기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면 결국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추이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지금 위험 신호가 떴고 그 위험 신호 때문에 미국 시장도 최근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미국 시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일부 해결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어가느냐는 결국 오늘 대선 토론에서 누가 우위를 잡느냐, 또 길게 보면 11월 달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가져갈 수 있고요. 전략적 접근에서는 딱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스타일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시의 여러 가지 그 유형들을 보고 그 스타일에 맞춰서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군들을 고르는 것을 스타일 투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이 퀄리티, 뭐 굉장히 마켓 쉐어가 높고 그 다음에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을 하이 퀄리티라고 하는데, 어떤 국면에서는 하이 퀄리티가 유효하고 어떤 국면에서는 고배당주가 유효하고 어떤 시장에서는 뭐 성장주가 유효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스타일 전략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스타일은 그렇다면 PR은 굉장히 높은데 재무 구조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국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뭐 한국 종목이 됐든 미국 종목이 됐든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미국이 추가적으로 정부 유동성을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제공되는 유동성이 이제는 예전처럼 뭐 무작위적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확실하게 키워주고 싶은 산업 쪽으로만 가거나 보조금 측면도 한쪽으로 쏠려가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2, 3년간은 모든 기업들에게 정부의 돈이 막 흩뿌려지는, 개인들에게도 돈이 흩뿌려지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졌고, 실제로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 금리가 정상화로 가면서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전략적 접근에서는 일단 성장성은 반영했는데 재무구조는 취약한 종목군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벌써 국내 시장에서도 벤처캐피탈발 위험, 그다음에 저축은행 위험, 이런 것들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빠르면 올 4분기 정도에 뭐 저축은행 망하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벤처캐피탈에서 지원이 없어서 망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또 하반기 되니까 유중의 계절이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은 고퍼주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섹터로 그룹핑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종목 하나하나 좀 봐야 되나요? 이건 뭐 섹터라기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엔드입니다. 네. 고퍼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퍼라고 하더라도 재무구조 괜찮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게 뭐 엔비디아 같은 것도 고퍼주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엔비디아가 빠지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성장이 유지되면서 재무구조도 견조한 종목군들은 뭐 고퍼에도 상관이 없는데, 고퍼이면서 재무적 위험이 있는 그런 로우 퀄리티 종목군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피해가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업종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 뭐 괜찮은 종목도 많지만 그 안에서 재무 구조가 부실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사실 얘기 듣고 바이오가 먼저 생각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뭐 워낙 최근에 바이오 좋은 종목이 많아서 이것도 네네. 국회하실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잘 가는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뭐 굉장히 가격도 낮고 뭐 동전주 수준의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는 언제든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나쁘고 상대적으로 PR은 높은, 그래서 현금을 계속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은 이제 외부 조달도 쉽지 않을 거고, 당연히 뭐 유상증자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시장 가리지 않고 업종 가리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 앞으로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 것인지, 그리고 이 첫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부분들, 고퍼에다가 이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종목군들 조심하자. 재무 상태 한 번씩 더 점검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ESS 성장과 SK가스. 사실 이 SK가스라는 종목이 들어있어서 조금은 의아하기도 했는데, 많이 거래되거나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네. 이 주제에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저도 뭐 이제 매일 아침 뭐 3가지 이상의 뭐 자료를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뭐 시장이 큰 변화 없이 가는 종목은 계속 가고, 그다음에 반도체 어려움이나 뭐 시장의 어려움들도 계속 반복되는 뉴스여서 뭐 계속 새로운 것들을 저도 찾게 되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뭐 저도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한 80페이지 이상짜리
그 ESS와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증권에서 나왔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ESS 뭐 좋은 거 다 알고 성장할 거라는 거 다 아는데 종목을 SK가스라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저도 그 궁금증에서 리포트를 아침에 이제 빠르게 읽어봤는데 전체적인 특징은 뭐 이겁니다. 준비된 그림 보시면 어떤 리서치에서든 다 동일한 자료를 내놓고 있다. ESS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성장할 거다. 뭐가 제일 성장할 거냐? 당연히 그리드용, 전력용이 성장할 거다라고 누구나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력은 많이 필요하고 당장은 뭐 천연가스 쪽에서 좀 뺀다고 하더라도 풍력이나 태양광도 많아지는데 이 전력의 간헐성을 생각하면 ESS에다 담아두지 않으면 다 소실되는 전력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ESS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ESS용으로는 뭐 누가 뭐래도 LFP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제 마지막 리서치, 야드니 리서치 쪽에서도 다 동일한 그림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한 2040년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10몇 %, 20% 가까이 될 거라고 고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성장이 당연히 나타날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 미국이 그런 건 다 알겠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관련된 종목이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뜬금없이 SK가스가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SK가스가 국내에서 이원과 더불어서 LPG 쪽에서는 과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경쟁사가 없어요. 그냥 두 회사가 다 나눠먹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은 당연히 뭐 가격 산정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긴 하지만 과점하는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낮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배당도 꾸준하게 주는 형태고 재무구조도 굉장히 좋고 지금 뭐 BPS도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음 이제 마지막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여기가 뜬금없이 미국의 ESS에다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SK 이터닉스와 SK가스가 투자를 했는데 뭐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SK가스도 자신들의 추가 성장을 위해서 그다음에 탈탄소를 위해서 이런 쪽의 설비에 계속 투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SKD&D가 예전에 디벨로퍼 역할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하는 역할은 갑자기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막 방향선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KD&D하고 SK 이터닉스 그다음에 SK가스가 미국에다가 이런 최근 들어서는 ESS 쪽에 투자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실적이 아마 내년부터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기 2024년 8월부터 실제로 이제 가동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올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좀 나타날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가 남아도는 현금을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해서 그런 성과를 거둬내는데 그 성과를 거둬내는 부분이 나름 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정책주의일 가능성이 있는 게 이쪽에 또 보조금을 얼마나 받느냐가 또 관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SK가스가 국내 과점 기업으로서 뭐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별로 쳐다도 보지 않고 거래도 별로 되지 않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최근 시장이 유틸리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냥 뭐 아주 레거시 유틸리티보다는 이렇게 새롭게 뭔가 방향성을 좀 찾아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에서 이건 한번 여러분들도 리포트를 일독해 보시면서 정말 맞는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ESS와 관련된 전반적인 투자 관점도 한번 우리가 리프레시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주제를 ESS로 가져오셔가지고 이차전지 얘기 한마디는 나오겠지 했는데 이차전지는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나요? 뭐 관련해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 없을까요? 일단 이 리포트 안에도 보면은 ESS가 왜 LFP를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써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LFP 얘기만 하면 뭐 민감하니까. 그쵸. 그래서 LFP에 대해서 장황하게 써놨는데 아직 우리 LFP 없잖아요. 그렇죠. ESS를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NC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번 화재 사고로 그 불안정성이 입증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NCM은 어차피 뭐 이쪽으로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어렵고요. 뭐 나중에도 시간이 가서 더 뭐 안전장치들이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LFP 가장 빠르게 하는 뭐 엔솔이나 삼성 SDI 뭐 이런 쪽이 빨라야 202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텐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다른 종목군들에서 좀 찾아보는 게 미국에서 뭐 플루언스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내에서는 이쪽에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이 오히려 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깝게 뉴스로는 한화 이
에어로스페이스하고 SK 엠무브가 손을 잡고 불에 안 타는 ESS 만들었다라는 뉴스가 어제 저녁, 어제 오후쯤이었네요. 뭐 이 정도 나와 있기는 한데 일단은 핵심적으로는 SK가스에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셔야 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2주 신고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이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18%나 급락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고가 종목군들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미용기기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하고 미용기기인데 화장품도 뭐 큰 틀에서 보면 최근 뭐 미국 시장에서 잘 되고 있는 건데 뭐 미국 시장에서 잘 되고 있는 거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조선미녀를 축으로 해서 거의 뭐 자외선 관련 제품들, 뭐 피부 관리 제품들 이런 것들이 전부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파마리서치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또 신고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콜마가 또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의 신고가는 나머지는 거의 전부 다 ETF입니다. 그래서 뭐 개별 ETF, 그다음에 뭐 리츠 한 종목 정도가 끼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콜마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말씀 드리면서도 한국콜마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 종목을 좀 볼만하다라는 말씀은 뭐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 살펴보시면 뭐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거래를 수반하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다 올라왔지만 이건 이제 신고가를 냈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결국은 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조선미녀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품들을 누가 만드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조선 자동차 반도체라고 하는 수출의 3대 축에 대해서는 우려가 높아지고 주가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볍고 새롭게 진출했고 추가적인 여력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또 실제로 수출의 모멘텀이 아직 꺾이지 않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견조한 수급과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 종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살펴봤을 때 투자 판단을 한다면요. 지금 접근 가능하다 아니면 뭐 수익 나신 분들 챙기자 어떻게 의견 주시겠어요? 네, 뭐 파마리서치는 뭐 저 말고도 다른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많이 해주신 종목으로 알고 있고요. 네. 한국콜마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벌써 한 2달 전이에요. 저는 뭐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는데 이런 급등 구간에서 쫓아가는 거 별로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다시 주요 종목군들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재미없어지는 게 일반적이니까 지금 시장이 뭐 거래가 폭발하고 뭐 엄청나게 좋은 시장도 아니니까 이 종목군들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계속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시장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신규 매수는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고 급등 구간보다는 조정 구간 이용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릴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장품도 넓게 벌려가시는 전략보다는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서 선택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의 대응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클래시스까지 더해본다면 미용기기에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좀 긍정적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뭐 단기 매매 정도의 전략, 그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뭐 머리까지 다 수익을 취할 수는 없겠지만 어깨 정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뭐 어깨로 내려오는 신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그리고 뭐 한국콜마 정도의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긍정적인 보유 관점, 강력 홀딩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인스타 3가지 포인트 알아봤습니다.